네, 프리즘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즘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일주일이 됐는데 이 얘기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갈 기자,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라고 하죠. 여기서 이를 두고 공방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대표 피습범에 대한 당적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피습 사건을 해방정국의 김구, 여운형 암살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 행안위 의원들의 질의 내용 들어보시죠.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경찰 이 대표 목 부위 1cm 열상, 경상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조작 그리고 자작극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짜 뉴스들의 근거가 됐던 영상입니다. 지금 하고요. 밑에 보시면 알지만 대테러 종합 상황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받으셨다지 않습니까? 네, 대테러 종합 상황실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총리실 산하기관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의 집중 질의, 어떤 맹공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일단은 뭐 들으셨다시피 김구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 사건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권인숙 의원하고 또 다른 의원이 초유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해방정국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이나 혹은 김구 선생의 암살과 비유하면서 그 이후로 벌어진 정치인에 대한 테러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초유의 사건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1999년입니다. 1969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질산 테러 사건. 그것을 아마 위키트리나 뭐 나무위키나 혹은 또 다른 그런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를 암살하려 했던 네. 괴한들의 질산 투척 사건, 암살 사건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네. 뭐 비근한 가까운 예로 2006년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그런 흉기 테러 사건도 있었고 가장 가까운 건 2020년에 오세훈 우세훈 후보가 4월 총선에 나왔을 때 그때도 흉기를 든 괴한이 덮쳤는데 시도에 그쳤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뭐 몽양 여운형 김구 선생의 비유를 하면서 네. 뭔가 지금의 어떤 국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으나 역사적으로는 좀 정확하게 초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좀 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차례 더 있었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선 이게 단순 피습 사건이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당적 관련해서 그래서 또 공개하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암살 미수 사건 여기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요. 결국 중요한 본질은 야당 당대표가 백주대낮에 암살 시도 당했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여야를 떠나서 또다시 발생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또 수사기관에 또 객관적이고 또 신속한 수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인 갈등 봉합에도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요, 이 한 보도에 따르면 피습 당일에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경찰에 정복 경찰이 아닌 사복 경찰을 배치해둘 것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뭔가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부산시당에서는 아무래도 신년 인사였고 그리고 경직된 분위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정복보다는 사복을 입고 좀 경호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자연스러운 요청을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겠다. 그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경호 공백을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시당 입장에서 백주대낮에 이재명 대표가 암살 시도를 당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부산시당을 비난하는 것은 전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 측과 사전에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는 또 사법경찰을 그때 40여 명을 또 경호에 배치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정당 대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중요 인사에 대해서 이제 중요 전담을 하는 것을 지금 조기에 가동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즉 총선 전에 이런 부분들이 여야 대표에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경찰의 보호 그리고 경호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이준욱 교수님, 네. 한 가지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 지역 현장 최고위에서 유튜버나 이 지지자들을 좀 제재하는 걸 좀 막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연스러운 모습 소통하려고요. 그래서 이 지지자들의 소통을 이유로요, 이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그 경호가 이를테면 형용 모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잠깐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면 철저하게 접근 자체를 통제하게 되면 예. 그 정치 지도자로서 스킨십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예. 때문에 형용 모순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이런 비유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그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은 다름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인에 대한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경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찰이 갖고 있고요. 임무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한계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번 상황에서는 그 전문 경호 경찰 인력 배치된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 앞으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뭐 필요하겠죠. 다만 지금 이 경찰의 인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그 특정한 일이 생기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경호 인력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본다면 당 운영비 등을 활용해서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경호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안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것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른바 그 정치적 부족주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즉 부족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대한 심성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극하고 이것을 토양으로 삼아서 이용한 점은 있지 않느냐. 뭐 이를테면 그 정체성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엉터리 이념이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름다운 선거보다는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이것에 고무된 이른바 그 극단적 정치 옹호자들이 이와 같은 공격을 행위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소 방안이 경호에 대한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정당 관련인들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한 이런 인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이런 일리 있는 말씀이라서 또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사실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이 당적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뭐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이 가장 당적이 뭐냐 여기서 가장 관심인데 윤 청장은요 현행법상 공개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당적과 또 이 피의자가 내놨던 변명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빨리 공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입장이 약간 좀 바뀌었죠. 네, 그런 왜냐하면 기류예요. 초기에는 당적이 왜 중요하냐, 맞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당적을 공개하라라고 나섰습니다. 저는 뭐 입장을 바꾼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당적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냥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우발적 범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그런 정치 테러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의문점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선거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범행 동기가 뭐냐,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당적을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적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
있는데 그럼 왜 처음에 어느 정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왜 그럼 이쪽 정당으로 옮겨졌느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야만 이 범행의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지금 법을 너무 조문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법의 취지가 이런 범행에 있어서 이 범행 동기를 밝히지 마라. 밝히지 않아야 되는 걸로 법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예.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옛날 그 군사정권 시절에 많은 어떤 그런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어떤 법의 취지라면 이건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법에 그냥 안 밝혀야 되므로 우리는 안 밝히겠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의자 당적 관련해서는요. 처음에 민주당이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저희가 한번 목소리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뭐 당적 여부가 뭐가 이렇게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그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범인의 당적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는 점은 왜 또 공개해야 하는지 이 점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이 축소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네, 처음에는 당적이 뭐 중요하냐 해서 이젠 당적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바뀐 거를 한번 들으셨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지금은 되게 중요한 단서다 공개해야 된다 당적이 이쪽이 입장 바뀐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일단 수사기관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는 상황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피습을 당하고 사건 초기에 뭐 당적 논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를 포함한 또 정파적인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가려지고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자체가 또 흐려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특히나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인 해석들도 존재했고 지지자들의 양쪽으로 지금 진영이 갈려서 서로 간의 진흙탕 싸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혼선이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사건에서 당적 관련 같은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은 또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언론 보도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각 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당적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들 간의 혼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적을 공개를 하는 것이 이 혼란을 좀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인 것이고 이게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판 과정에 가면 이 당적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두는 것 자체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네, 이문혁 교수님도 손 드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청의 그 입장 자체가 그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특강법 8조 2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경찰이 공개를 해도 유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칼 집도유를 갖고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료법에 의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수상해로 처벌받지 않는 거죠. 유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정당법에서 그렇게 금지하고 있지만 그 특강법에서 법령에 의한 경찰의 업무 중에 하나로 유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가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찰은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치 이 정당처럼 정무적 판단을 지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외관적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 당적이 어떤 것이냐에 관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실체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살인사건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미 다 수사가 다 종료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거는 살인사건 플러스 알파 즉 정치적 동인이 무엇이고 이 정치적 동인을 생성하게 된 신념의 결정적인 요소는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 요체인데 네. 이 수사의 핵심 요체를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정치적 유불리는 모릅니다. 이게 다 밝혀지고 당적도 밝혀지라고 해서 민주당에 유리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앞서서 정무적 판단을 정당이 아닌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당적 관련해서 뭐 공개해야 된다 만다 얘기가 많아서 뭐 민주당 쪽 그리고 논평, 평론가 논평 그리고 경찰 쪽 입장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다양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피습 이후에 민주당에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도 가동을 했고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죠? 맞습니다. 그 전현희 위원장은요, 어제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초기에 이 배포됐던 괴문자가 결국에는 중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마치 그 가벼운 경상만 입은 폭행 사건으로 축소 왜곡한 진원지자 또 촉진제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자리에서 사건 당일에 이 문자 메시지 배포했던 문자 메시지 자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대테러 종합 상황실 명의로 작성이 된 문자입니다. 그 문자 내용 중에는 목부 1.4cm의 자상으로 규명됐던 이재명 대표의 이 상처 부위를 1cm 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 위원장은 여기에 문자 발신자로 되어 있는 이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기구이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밝혀줘야 되고 또 이 문자 작성 주체와 지시 보고 라인 또 이 경위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 씨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또 공범은 있는지 배후 유무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대책위 목소리 직접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한 칼에 의한 심각한 자상임이 명백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인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 어디에 소속된 기구인지 진상 규명이 돼야 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 종합 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네, 오늘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다고 하죠. 이종근 실장님. 네. 권칠승 대변인이요. 국무총리실이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아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난센스의 그런 지금 표현을 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앵커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첩보국이 어디죠? 최고 첩보국이 정보국. 미국 CIA. CIA로 예.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DNI입니다. 국가정보국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는 지금 CIA가 미국의 가장 높은 그런 그 중앙정보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최소한 9.11 이전까지는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는 16개 정보국이 있어요. 16개 정보국이 있는데 미국의 9.11이 테러 난 이후를 돌아보니까 각각의 정보국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뭐를 만드냐면 DNI, 국가정보국을 만들어요. 이 DNI가 나머지 16개의 정보국의 그 정보들을 전부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전부 공유하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DNI는 스스로 첩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DNI는 수사나 첩보를 하지 않습니다. 수집만 다만 수집해서 공유하는 총 그 컨트롤 타워죠. 지금 대테러와 관련돼서 9.11 이후에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계속 2003년, 2015년 국민의힘 개혁정당이 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각각의 어떤 정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 지금 뭐 테러 대책위원회를 만드셨는데 그때 그럼 들으셨으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테러에 대한 어떤 안전 국가가 됐을 텐데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테러 센터는 어쨌든 2016년에 통과된 테러 방지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대테러 센터는 그 밑에 이제 지금 종합 상황실이 있는데 뭘 하냐면 정보들을 다 받아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1cm 열상이라는 건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소방본부한테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달려간 소방본부가 그 보고서에도 나와요. 1cm 열상이다. 라고 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들어와서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 지금 그 보고 그대로 공유하는 겁니다. 문자로. 그것을 갖고 무슨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느니 뭐 지금 이 총리실이 가짜뉴스의 시발점이라느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지금 테러 방지법 이후에 이 대테러 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뭘 하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 어떨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던 당일날 저 문자 저도 받아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 문자를 보고 1cm의 열상으로 이제 경상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을 보고 다행이다라고 이제 안도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수술까지 했고 1cm 이상의 그 자상을 입은 것으로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처음에 저 문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하고 왜곡이 됐던 점만큼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테러 종합상황실에 대해서는 윤희근 청장이 총리실 산하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문자에 대해서 누가 최초에 작성했고 유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유포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피의자 관련 얘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 대표 습격범 김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오늘 공개할지 말지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회의가 열리는데요. 경찰, 의사, 변호사 등 7명이 모인 7명 이상이 포함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되고요.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이 되면 피의자 정보는 즉각 공개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피의자 김 씨가 범행 전날부터 흉기를 갖고 부산과 경남 일대를 막 돌아다녔다는 이 사실도 또 새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요. 이 피의자 김모 씨 철저히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전날인 1일 오전 8시 40분쯤에 KTX를 타고요. 이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향한 곳이 김해 봉화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 김해 봉화마을은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는 공개 행사가 열렸던 장소인데 여기에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됐던 게 이 봉화마을에 김모 씨가 갔을 때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담 등에 따르면 이 김 씨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접근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기를 소지했고 이 대표한테 접근하려 시도했다. 이거는 이 대표를 해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 김모 씨가 다른 지지자의 차량을 얻어 타고 오후 4시쯤에 또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이 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일어났던 이 일에 문 전 대통령을 이 대표가 예방할 그런 계획이었던 장소였는데 이 김 씨가 범행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 전 이 평산마을을 사전에 답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을 방문했던 이 김 씨는요, 가덕도로, 이 사건 범행 전날 가덕도로 향해서 10분 정도 이 가덕도를 둘러본 것으로 현재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사전에 범행을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냐, 사전 답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이 범행 당일에 아침에도 가덕도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대표를 습격하기 전 2시간 반 전에 미리 와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둘러봤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 일단 범행 전날에 김해 봉화마을에서 김 씨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있거든요. 저기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줄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요.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저 앞에가 그 습격경 같은데 허공에다가 뭘 찌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저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촉수거리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공격 행위를 했다. 여기 촉수거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75cm 정도, 1m 안에
이를테면 요인 테러를 가능하게 되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 안에서 자신의 일정한 행위를 미리 사전 연습을 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방향도 그 상당히 그 위험한 목 부위에 대한 공격 행위를 그 실현한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저 행동과 그다음에 그 당일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행위 자체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일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테러범들이 사전에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보통적인 특성인 것이죠. 네. 뭐 조승희 같은 경우에도 총탄으로 연습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테러범은 신념에 근거한 범죄 그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계획적이고 그야말로 처벌 자체를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그 특색이 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예.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우리 그 패널 그 토론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정부기관의 그 테러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시청자들의 이를테면 그 테러 방지법에서의 그 테러는 우리가 지금 정치적 테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 방지법에서의 그 테러는 UN 등이 지정하는 테러 단체에 의한 행위를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상과 그 자상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그 열상이면 좀 경미하고 자상이면 더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열상이 더 위험한지 자상이 위험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열상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자상이라는 것은 콕 찍히는 형태인데 특정적인 신경 부위를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열상이 더 그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쭉 접근하는 거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것이 더 위험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 인상도 저는 같습니다. 그런데 열상이나 자상이나 이것은 위험한 것은 상황에 따라 그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그 테러와 관련돼서 지금 그 국무총리실에 그 대테러 센터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의 그 테러는 이른바 유엔에서 지정하는 국제의 테러 단체의 조직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테러라고 우리가 얘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이 얘기 해볼게요. 어제 그 70대 조력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60대 이 피의자를 도와줬다는, 뭔가를 도와줬다는 이 70대 남성이 어제 긴급 체포됐었는데 어제 밤까지 조사를 하고 다시 석방했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이 남기는 말, 이른바 변명문, 이거를 어딘가에 전달하려고 했었다고 해서 조력자로 표현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력자는요, 이 김모 씨로부터 이 변명문, 남기는 말이라고 구체적으로 제목이 적시됐다고 하는데 이 해당 문건을 어딘가 발송해 줄 것을 약속을 받았다, 김모 씨한테. 그렇게 한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해당 조력자에 대해서 결국 석방을 했는데 그 석방 사유에 대해서는 범행이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또 이 피의자가 고령인 점, 또 관련자 진술 등으로도 혐의가 충분한 점, 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석방했다, 이렇게 경찰은 9일 밝혔는데요. 이 A씨, 이 조력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어떤 공모행위에 가담했다든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해당 조력자가 어느 기관으로 발송을 약속했고 실제 발송을 시도했는지 발송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제 경찰의 입장을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그리고 이 조력자에 대한 관련 뭐 후속 소식 들어온 대로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